안녕하세요, 정치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주제, 바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보내주신 여러 분석 자료를 보니까요. 특히 2025년 1분기 통계랑 또 당장 7월부터 바뀐다는 그 대출 규제,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빚부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규제 강화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그 기본 개념부터 좀 짚어볼까요? DSR 하는데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게 정확히 뭐죠? 그냥 빚액수만 보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아, 네. 그게 이제 연간 총소득에서 내가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이랑 이자, 이게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보는 거죠. 아하,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요. 그럼 예전 DTI랑은 다른 거네요? 네, 훨씬 깐깐하죠. DTI는 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하고 다른 대출은 이자만 받거든요. 근데 DSR은 신용대출이나 다른 자잘한 대출까지 하여튼 모든 빚의 원금, 이자를 다 합쳐서 계산하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스트레스 DSR은 뭔가요? 이름부터가 뭔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아하, 네. 약간 그렇죠. 이건 이제 앞으로 혹시 금리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까지 미리 좀 계산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금리에다가 약간의 가상금리, 이른바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대출 한도를 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더 적게 나오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아, 미래 위험까지 반영하는 거군요. 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우리 경제 성장 속도,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그런 정책적 목표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최신 통계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가계 신용 잔액이 무려 1928조 7천억 원. 이게 사상 최대라고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정말 큰 규모죠. 근데 이게 또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이 한 1,810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주택담보대출, 이게 1,133조 원을 넘어섰어요. 와, 주담대가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1분기에만 거의 10조 원 가까이 늘어난 셈인데요. 전체 가계대출에서 주담대 비중이 거의 63%에 육박합니다. 이게 되게 높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신용카드 할부나 이런 판매 신용 잔액은 오히려 한 2조 원 가까이 줄었어요. 118조 원 정도로요. 주담대는 늘었는데 신용카드 사용은 줄었다고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이게 약간 상반된 흐름인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당장의 소비는 좀 줄이더라도 부동산 같은 자산 마련에는 계속 돈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소비 심리는 위축됐는데 자산 확보 욕구는 여전하다. 이런 신호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소비보다는 자산 쪽으로 돈이 몰린다. 이런 상황에서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딱 시행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존보다 훨씬 더 깐깐해진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단순히 대출 한도 조금 줄어드는 정도인가요? 아니요, 그보다 훨씬 큰 변화가 있습니다. 핵심은 적용 범위가 엄청 넓어진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주로 은행권 주담대에 적용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주담대, 그리고 중요한 게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에도 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아, 신용대출까지요? 1억 원 넘는 거?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수도권에 사는 연봉 1억 원 직장인이다 이러면 당장 주담대 한도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꽤 크네요. 네, 근데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그동안 사실상 DSR 규제 밖에 있었던 대출들, 이른바 사각지대라고 불리던 부분에도 이제 관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각지대라면 어떤 대출들을 말하는 건가요? 대표적인 게 전세 대출이죠. 그리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또 1억 원 안 되는 신용대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DSR 계산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아, 맞아요. 전세 대출은 DSR 안 본다고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대출들도 심사할 때 소득 자료 같은 걸 더 꼼꼼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요. 보증기관,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나 혀그 같은 곳의 보증 비율을 지금 100%잖아요. 이걸 90%로 낮출 계획이에요. 아, 보증 비율을 90%로요? 그럼 나머지 10%는 은행이 알아서 책임지라는 거네요? 그렇죠. 은행이 자체적으로 위험 관리를 더 하라는 약간의 압박이죠. 심지어 수도권 전세 대출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증 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하고요. 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 말 기준으로 새로 나간 대출 중에 거의 30% 가까이가 이런 DSR 미적용 대출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그대로 두면 가계부채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아, 거의 30%네요. 생각보다 비중이 컸네요. 그럼 은행들은 이제 좀 더 신중해지겠고, 근데 당장 전세자금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분들 입장에서는 문턱이 좀 높아지는 셈이겠네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강력한 규제 강화는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어떻게든 잡겠다, 이런 목표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공식 목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우리나라 경상성장률 전망치, 이게 한 3.8% 정도 되거든요. 그 이내로 묶어두겠다는 겁니다. 3.8%? 네. 그런데 또 보내주신 자료들 분석을 보면 좀 흥미로운 지적도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여러 정책금융 상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전세자금 대출 지원 같은 거요. 네, 있었죠. 이런 것들이 DSR 적용 예외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규제 효과를 좀 떨어뜨리는 뭐랄까 풍선 효과 같은 걸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 확대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가계부채를 늘리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시각도 제시되고 있더라고요. 아, 정책금융이 오히려 부채를 늘리는 요인이 됐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청취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보내주신 자료에 포함된 분석 중 일부이며 저희가 특정 관점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맞습니다. 다양한 분석 중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5년 1분기 가계부채 현황과 7월부터 크게 달라지는 DSR 규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 속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과 전세대출 같은 기존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강화, 이게 핵심 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규제방이 훨씬 촘촘해지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최근에 보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혹시 내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죠. 만약에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잔뜩 강화된 스트레스 DSR 규제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변수와 맞물렸을 때 가계부채 증가세를 효과적으로 억누를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규제 효과는 좀 희석되고 특정 계층, 예를 들면 자금 조달이 꼭 필요한 사람들의 돈줄만 더 조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금리 인하 가능성과 강화된 규제 사이의 상호작용이라.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